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앞의 두 영상에서 21세기 우리나라 특권층과 기득권 집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특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두 세력이 결탁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특권층과 기득권 세력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권력이 막강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특권층이라고 불렀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뭐 대기업 오너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권력자는 부패와 비리를 일삼고, 부자들은 임금 착취로 돈을 벌었다. 즉 부의 축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들을 다 합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슨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업가들을 협박해서 돈을 뺏을 수도 없고, 또 기업들도 거액의 뇌물을 주는 관행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비자금 조성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요즘은 노조가 그 대기업 대표이사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도 다 뒤지기 때문에 어떤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권층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특권층은 권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들은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 인사권, 또 입수하는 고급 정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바탕으로 이런 인사권, 예산권, 정보를 정보를 장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물론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그걸 비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불법성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들 특권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인들한테 삥을 뜯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방법, 아주 자본주의적 또는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방법,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디 조그마한 개발 사업에 이름만 빌려주거나 흔히 말하는 숟가락만 얹어놔도 거액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용어까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기득권층은 뭐냐? 이제는 뭐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 이게 이제 기득권층, 기득권 세력인데,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도 뭐 우리나라도 한 20년 됐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는 직업의 안정성과 중상위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집단이 기득권층입니다. 이에는 물론 이제 의사, 변호사, 교수,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제 전문직 소위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대기업 노조원, 정부 뭐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층 또는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워낙 변화가 심하고 우리가 IMF나 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경험했지만 뭐 회사가 부도가 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매달 또박또박 나오는 한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세력, 특권층과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었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에서 특권층은 당연히 지배세력이죠.
근데 지배 세력은 소수이다 보니까 이 지배 세력을 서포트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죠. 이게 기득권 세력, 즉 지지 세력입니다. 특권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하고 틀리게 권력으로 자본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한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자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네. 자본은 뭐 돈 많은 거 말고는 뭐 힘을 못 씁니다. 예. 세계 최고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반도체 업체이자 우리나라 수출,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CEO도 그냥 수시로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합니다. 기업들은 무슨 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하고는 상관없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쓰기 싫으면은 권력에 알아서 기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돈만 많을 뿐입니다. 기득권 집단은 그 특권층의 이제 강력한 우호 세력이자 이제 지지 세력인데, 특권층은 이러한 기득권 집단한테 고용 안정과 그 소득, 안정적인 소득이란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집단 또는 그 구성원들의 횡포나 일탈적인 행위를 눈 감아 줍니다. 그래서 최근 화물연대나 무슨 화물연대 횡포, 그다음에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건설 노조의 횡포, 이거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불법입니다. 불법. 예. 이게 뭐 그들이 강성노조라서 사법 처리를 하면 반발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특권층 지배의 그 지지 세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 전체의 상위 부분에는 테크노크라트가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똑똑하고 뭐 고시를 패스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층의 지배를 자신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로 합리화를 시켜주죠.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특권층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지위하고 소득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 보면은 최근에 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거의 다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나는 선봉장 역할도 안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비판도 안 한다. 난 침묵,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 그냥 놔둬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타이틀이 이상하죠. 무슨 개원 교수, 초빙 교수 하는 어떤 명함에나 필요한 그 직위를 내세우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나와서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배 방식은 먼저 각 분야의 엘리트들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죠. 기업인, 관료, 법조인, 언론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도 돼 있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들 카르텔의 어떤 시의원과 도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동대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광역의회에서 6천, 그 이상을 받을 겁니다. 뭐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 세비라 그럴까 의정활동비라는 거는 개별 의회의 의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는 돈 말고 중간중간에 공짜로 가는 해외 연수는 이제 별도죠. 이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100%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들을 위해 수족처럼 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별로 없죠. 그냥 당 보고 이제 찍어주는 거니까 별별 사람들이 있죠.
뭐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지방의회에 출마한 후보자의 30%가 뭐 전과자다라는 그 조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 NGO 등이 이제 전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이제 종사자들은 그 뭐 시위, 댓글, 항의 전화 등으로 이제 지배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미 많이 알려진 거지만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나 NGO에 지원한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1천억 원 정도만 사용하면은 거의 10,000명 가까운 세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가죠. 예. 이러한 특권층, 의 지배의 어떤 사회 심리적인 그 바탕이라는 건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어떤 그 국민들 대부분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공포심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 방역입니다. 그래서 막 아주 초기에는 강성 발언을 막 특권층에서 쏟아내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살인자다, 테러리스트다라고 어떤 그 레이블링을 이제 해버리죠. 예. 뭐 마스크 안 쓰면은 10만 원 벌금을 매긴다. 또 뭐 백신 접종을 안 하면은 학원도 못 간다 하면서 이런 공포심도 조장하면서 그걸로 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국민들. 예. 또 이제 또 어떤 공포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위 탈락이라 할까요? 또는 계층 하락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나 저소득층으로 떨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포심이 있죠. 네. 또는 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걱정이 하나둘입니까?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은퇴는 몇 년 안 남았는데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자식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위축되고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통치하기에 굉장히 그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감시가 있냐, 통제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공공용으로 깔려 있는 CCTV가 600만 대가 넘습니다.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면 9초에 한 번은 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600만 대 카메라에는 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던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일부 수사관은 이 CCTV를 안면 인식 카메라로 바꾸자라는 이제 의견도 제시하고 있죠. 국민 모두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잠재적인 범법자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 파악이라는 이유로 접촉 인물의 동선까지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규모 광화문 시위가 있었을 적에 현장 참가자 뭐 수십만 명이었어요. 참가자의 통신 기록을 전수조사해서 구청 직원이 거기에 왜 갔냐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본권 위반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통신 3사가 정보가 달라니까 다 줬어요. 이게 벌써 정부가 민간 기업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왜 갔냐 물어보는 공무원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게 기본권 침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월급 꼬박꼬박 받기 위해서 시키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일 생각나십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그러면 약국 앞에 길게 섰단 말이죠. 그리고 그 5장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구매 행위를 하는데도 내 신분을 그렇게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KF94 마스크 사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이버로 된 마스크에다가 필터를 사가지고 그걸 끼워가지고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들은 SNS를 장악하죠. 이건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SNS를 장악해야지 이제 통치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뭐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집단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것뿐입니까? 댓글 부대를 가지고 있죠. 예. 여기에 문제는 거기엔 수많은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족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김격굴 사건 아닙니까? 자, SNS를 어떻게 장악해 가지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 거기에 중국 사람이 왜 끼어듭니까? 그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 자체가 뭐 완전히 그 권력에 꼼짝 못하고 정보를 다 갖다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침묵의 카르텔인데, 여당이 거대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흔히 국회의원이 180명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권층의 비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정책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민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뭐 집도 사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꼭 무슨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도 결정적인 거는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면평으로 조그맣게 몇 번 취급하고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국가에 대한 의존심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계속 유예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총액이 380조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뭐 유예시켜 주는 동안에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정부가 또 한 6개월 내지 1년 연기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존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럼 뭐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뭐 지원금 이런 살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 용돈을 국가가 가끔은 주겠지라고 한단 말이죠.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에 대한 의존심을 강화시키고 자금 살포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기득권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위세습도 이제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겨냥해서 대학 특별 전형을 만들겠다. 이거 입법화 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예. 자기 자식들을 대학에 특별히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만들겠다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죠. 그 다음에 뭐 고용 특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지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지배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즉 지배구조 형성의 이제 배경이 뭐냐,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자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이게 일종의 이제 패러독스인 게, 우리 국민이 지난 1960년 4월 19일 4.19서부터 1987년 6월
까지 이제 반독재 투쟁을 20년 이상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게 뭔가 하면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횡포를 부리고 독재를 하니까 거기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80년대 말에 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화가 된 지 불과 10년이 지나서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권력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민간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한 돈이 한 100조가 넘습니다. 109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상장사 대기업 279개 상장사 지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 지분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막강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협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국민연금은 이건 국민의 돈입니다. 그 운영은 국민연금, 즉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돈을 가지고 민간 기업을 위협을 하는 거죠.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주주권 행사해. 우리는 국민연금을 냈지 뭐 그 주주권 행사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국민의 돈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또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쓰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97년 IMF 직후서부터 21년, 금년이죠. 금년 6월까지 정부가 소위 말하는 공적 자금을 168조 7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기업하고 금융권이죠. 예. 그래서 공식 발표에 의하면 21년 6월 말까지 117조 6천억 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이 69.7%, 약 70%에 이른다 이겁니다. 자, 민간 분야에 국가가 169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적 자금을 받은 업체는 국가가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은행이 뭐 공적 자금 받은 거를 23년 만에, 그러니까 금년 몇 달 전에 다 갚아서 이제 민영화가 됐다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민영화가 됩니까? 23년 동안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았다고 민영화가 되겠어요? 예. 힘들죠. 예. 이렇게 돈도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통치를 강화하는데, 그 돈이 국민의 돈이란 말이죠. 국민연금 같은 거 가지고 또는 우리의 세금 가지고 그런 자기네 통치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복지를 확대하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놀리면서 복지를 확대합니다. 예. 그래서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은 아직 뭐 OECD 평균에 이르진 않지만 그 증가 속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담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지출 여력이 감소돼서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세금과 국채 발행 가지고 부자가 돼서 돈을 마구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공포 속의 탐욕에 보편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탐욕이란 용어가 굉장히 그 귀에 거슬리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풍요의 시대에는 굉장히 그 기대 욕구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참 희한하죠. 가난할 적엔 아이고 먹을 것만 제대로 먹었으면 하다가, 예. 그러다가 풍요의 시대가 주로 이제 3만 불을 기준으로 풍요의 시대라 그러는데, 풍요의 시대에 들어가면 기대 수준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쟤랑 나랑 한 5년 전에 똑같았는데 쟤는 부자 됐네. 예. 하면서 내가 쟤보다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 다음 이제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이게 변화가 심한 변화는 상시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IMF와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야 이런 거 한번 닥치면은 나 완전히 거지 된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 잘리면 거지 된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풍요의 시대에 아래 계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상위 계층만 보이는 상위 지향성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이제 불안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 결국은 뭐냐, 국민 모두가 또 특히 특권층 세력이 야 결국 믿을 건 돈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탐욕이 보편화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1년에 0.3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뭐 83세 해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80세다 그러면 내가 70세가 돼서 야 이제 한 10년 그 살면 나도 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10년 살아서 80세 됐더니 그 사이에 평균 기대 수명이 3년이 더 연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60세 정도 되면은 소위 이제 은퇴를 하면은 와 80세? 잘하면 90세? 100세 사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신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